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경계감이 확산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경제 지표 호조는 오히려 시장에는 배드로 작용을 하면서 긴축 공포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중국발 훈풍의 상승세를 이어오던 화장품주도 약세로 전환을 한 가운데 백화점과 편의점 관련주들이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부각이 됐습니다. 자, 주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살펴볼 텐데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용관 차장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네, 사용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뉴프렉스입니다. 애플의 관련 기기의 출하가 지연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하락이 크게 있었죠. 하지만 확장현실 관련된 기기들의 시장 확대는 불보듯이 좀 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가오는 CES 2023 모멘텀까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들렸지만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점 좀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김준욱 부지점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김준우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이마트입니다. 증권가에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오랜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PBR 0.25배 수준의 현저한 저평가 국면도 좀 주목해야 될 시점으로 보고요. 향후의 성장성과 주가도 기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과대와 지금 저평가된 매력에 주목을 하면서 이마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성웅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JYP엔터입니다. 외국인이 전반적인 시장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JYP엔터 같은 경우는 10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상기와 관련해서 성장주의 할인이 이루어지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원대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보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5% 이상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수급으로 오늘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연말 성수기를 맞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그리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준비에 속도가 붙은 카카오에 대해서 심층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기기 보시면요. 3분기 해외 매출이 늘어나면서 대다수 기업들이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가 연중 최대 성수기라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입니다. 올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카카오인데 오픈톡의 수익화, 또 AI 헬스케어 등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의구심을 과연 떨쳐버릴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에스테틱 업체들이 연말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오랜만에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좀 보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눌렸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좋은데요.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양호하고 고성장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꺾이다 보니까 추세적인 흐름을 조금 이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먼저 들어볼 텐데 부지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클래시스나 이제 비올이나 루트로닉이나 이런 이제 제이시스 메이커리나 이런 대부분의 에스테틱 업체들이 4월달, 5월달, 6월달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2분기에는 좀 내내 빠졌고요. 6, 7월 달에는 조금 그리고 8월 초까지는 좀 반등하는 추세였습니다. 2분기에는 사실 시장 영향이 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또 6월, 7월, 6월 말 7월 그리고 8월 초까지는 시장 반등 영향이 컸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딱히 시장을 이기는 섹터도 없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컸다고 보는데 그래도 빠질 때는 시장 영향이 맞았지만 오를 때는 그래도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가면서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 올 여름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이제 코로나19가 엔데믹이 조금 이제 되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그 자연스럽게 또 수요도 올라가고 또 기대감도 올라가면서 좀 올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서 기업들 실적 이 감익이 굉장히 좀 이렇게 우려가 있었는데
1, 2, 3분기 큰 감익 없이 수익도 꾸준히 좀 나왔었고 또 그것이 확인되면서 최근에 또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을 보면 수출 호조세가 고무적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K뷰티 기기들 굉장히 좀 발전해 나가는 속도가 그래도 좀 빠른데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수출 주요 제품들을 통해서 경쟁력에 대해서 좀 비교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성우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뷰티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들, 그다음에 그 국가 규모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실제적으로 나가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인지까지 보시면 포인트를 알 수 있으십니다. 북미 그리고 아시아가 가장 큰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와 유럽 같은 경우는 큰 차이 없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중에서 매출 비중이 북미 시장 쪽을 먼저 선점한 쪽 같은 경우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활성화가 되었다가 한 단계 꺾여 있지만 시장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초점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미용기기 시장 같은 경우는 2024년 기준으로 178억 달러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수치를 대입을 해봤을 때 이 정도 전망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수치보다 연평균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에서 20% 정도 평균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GDP 성장이라든지 성장주의 성장에 대입을 해봤을 때 그만큼 그 이상으로 시장이 성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단계적으로 선점해 나가는 기업 같은 경우 이익 대비해서 멀티플을 그만큼 더 배수를 받을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출 주요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요소들 부수적인 품목이 많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미용과 관련된 기기 쪽으로 수출에 대한 품목이 더 늘어났고 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의 점유율을 확산하고 있는 점이 포인트겠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시장도 좋고 또 중국 쪽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미용 의료기기 판매에 있어서 판매 대수 이후로 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소모품에 대한 매출입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슈링크 팁이 있고 또 제이시스 메디컬은 포텐자의 팁이라던가 이런 팁들의 매출들이 있는데 수출 성장성만큼의 이제 소모품 매출도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이사님? 네, 장비가 판매되고 나면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뒤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게 소모품 매출이에요. 소모품 매출이 나오는 미용기기 기업이야지 그만큼 이익이 더 나올 수 있는 구조고요. 왜냐하면 장비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이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마진이 크지 않은데 소모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게 나가는 부분 일부 비용만 빼면은 다 마진으로 잡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장비의 매출이 큰 기업 같은 경우 소모품 매출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시차 한 1년 반에서 2년을 두고 소모품 매출 같은 경우는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봐서 소모품 매출이 대표적으로 좀 비중이 올라오고 있는 기업은 루트로닉이고요. 전체 매출의 5.2% 정도를 소모품 매출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치로 보면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5% 허들이 넘어서고 나면은 연중 이 부분은 2배, 3배로 이제 증가할 수 있는 허들까지 도달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현재 소모품 매출의 비중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장비가 나간 연도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실제 장비가 많이 나간 기준에서 1년 반, 2년의 시차를 두고 소모품 매출은 증대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본격적으로 그 구간 안에서는 매출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점을 체크를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장비 계약 수주가 나온 이후로 1, 2년이 지나서부터 이제 소모품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레버리지로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필러라던가 보툴리늄 톡신이라던가 이런 시술 시장도 확대가 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휴젤도 좀 언급을 했었고요. 바이오플러스도 무증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뜨거웠습니다. 이 관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부 지점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균중 논란이나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 탑다운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위드 코로나나 엔데믹 관련주의 수혜자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보고요. 그 안에서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종목을 보면서 좀 셀렉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한참 성장하는 시기 바로 그 시기에 코로나19를 딱 맞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적이 적자 전환을 한다던가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다시금 실적과 주가가 모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한마디로 엔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장성만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주가 리레이팅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PER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뭐 필러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시장도 확장이 되면서 저희가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고퍼 좀 논란인데 이 PER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다라고 봐야 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목하시는 기업도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부지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멀티플이라는 게 사실 그 시대의 주도주한테 많이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떤 섹터가 어느 정도 멀티플이 적당하다 이런 정답은 사실 없고요. 그런 정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외연 확장이 가능하냐, 뭐 그런 걸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미용이나 필러나 에스테틱 이런 섹터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멀티플 기준으로 본다면 상승룸은 엄청나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사실 어떤 섹터인데 안 그러는 섹터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랑 성장이 좀 더 빨리 돌아올 것 같다는 이쪽 섹터가 또 유난히 더 빨리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굳이 한 종목을 꼽자면 아까 이성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퍼가 이제 10배 초반으로 보고 있는 루트로닉이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루트로닉을 탑픽으로 좀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성웅 이사께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주가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강세를 조금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추세적으로 탄력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좀 궁금하고 그리고 탑픽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 같은 경우를 월별로 수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에 좀 민감하게 주가는 반응을 하는 거죠. 이 주가의 상승 같은 경우는 월별 데이터가 도는 걸 보고 시장에서는 접근을 한 거고 그다음에 내년 실적 같은 경우가 실제 올라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놓고 실제 이게 실현 가능하느냐 보더라도 실현 가능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 실적을 초점으로 하면서 월별 데이터가 미리 돌아서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대표적으로 저는 비올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주파 에너지 기반 미용 기기를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북미 시장, 미국 시장 관련해서 점유율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200억 원대예요.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 원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단에서 우리가 비용을 제해봐요. 그러면 현재 주가 수익비 한 10배 이하 정도 수준인데 포인트가 아까 뭐였냐고 하면은 북미 시장,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오는 단계 안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장비가 나가고 나서 1년 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모품이 나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고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기업 쪽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네, 비올 짚어주셨고요. 자, 이어서 카카오에 대한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나스닥이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고 있으면 나스닥의 연동한 등락으로 뚜렷한 지금 방향성은 없고요. 나스닥이 빠지면 카카오도 함께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와의 이제 주가 회복을 봤을 때 저희가 제1의 선제 조건을 좀 매크로 불확실성 완화로 봐야 할지 지금 매크로 탓일지 좀 궁금합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금리에 대한 톤의 변화가 있으면서 성장주 같은 경우는 할인이 대입이 되기 시작했고 미리 이익을 땡겨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장주 같은 경우가 미국 중심, 우리나라 쪽 동반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해진 게 경기 침체의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그러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오는 요소를 현재 가치 쪽으로 철저하게 대입을 하는 환경 안에서 성장주는 조정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컨디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금리 인상의 방향성은 인상이 맞지만 인상에 대한 톤 같은 경우를 조절할 수 있음을 언급을 했었고요. 그런데 실제 나오는 지표 가깝게 전일 PMI 지표 같은 경우가 시장의 금리 인상의 톤이 낮춰져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내비친 지표입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하나의 지표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무조건 상승을 강화를 한다라고 봉합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보여지는 지표 안에서 시장 반응 같은 경우가 시장에 반영돼 있는 단계의 톤을 좀 넘어서는 구간 안에서는 성장주가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이에요. 즉 결론은 뭐냐면 매크로 환경 같은 경우를 종합해 봤을 때 성장주에게는 좀 불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비싸게 거래되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주는 뭐 불안할 수밖에 없고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매크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 뭐 금리 인상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카카오의 바닥은 좀 다져줄 수 있겠지만 항상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이 추가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또 이 기업의 확실한 좀 신규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시는데 카카오의 좀 성장 동력을 보겠습니다. 오픈톡의 수익화 연결이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발표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성과는 좀 없고요. 또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이 AI 헬스케어 사업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카카오가 여러모로 미래 먹거리의 좀 방향성을 지금 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 부지점장님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카카오는 사실 요즘에 뭐 그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투자하시는 분들 다 좀 관심이 많고 말들이 많은데 아직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죠. 이거는 이번에 카카오 서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 국민이 다 절실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네이버에 비해서 서버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다는 평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꾸 알짜의 자회사를 분할하면서 약간 또 투자자의 불신도 어느 정도 팽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멀티플도 네이버가 한 25배, 30배인데 카카오는 아직까지 많이 주가가 빠졌지만 한 퍼가 한 4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엄청 싼 밸류에이션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는 계속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카카오 플랫폼이 실생활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 나오는 논란이 또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력하는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AI라든가 헬스케어나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 좀 주력해서 간다면은 주가도 리레이팅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많이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의 주가가 뭐 지금 뭐 3분의 1 토막이 나다 보니까 참 정말 투자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 상황에서 모두가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신성장 동력이 어떻게 조금 발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카카오는 이제 분할 논란에서 정말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어떤 좀 신뢰적인 부분도 여기서 좀 많이 잃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주주 반발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IPO 계획을 접는 기업들도 있고 또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 분할 계획을 좀 접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좀 들여다보면 이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이제 상장을 좀 연기를 했죠. 카카오에 늘 따라붙는 이런 뭐 자회사의 뭐 상장, 뭐 분할의 뭐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주가 할인의 꼬리표로 계속 따라다니게 될까요? 물적 분할 같은 경우가 기업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주주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알짜 사업회사 같은 경우를 떼어내서 분할을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뭐 IPO라든지 그러한 요소가 부여가 되면 지금 이 분할해서 상장한 회사 기존의 회사 같은 경우는 할인을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남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의 할인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대입을 하기 시작을 한 구간이고요. 계열사 상장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요소임은 명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 분들께서도 물적 분할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분할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주 친화적 정책 같은 경우가 뒷받침될 수 있게 제도적인 면을 뭐 보완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를 하는 그러한 요소가 지금 필요하다고 뭐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물적 분할은 명백하게 하나의 뭐 시장에 대한 수단이죠. 기업 측면에서는 하나의 수단인데 주주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물적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더해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이제 뭐 주주를 좀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뭐 정책과 좀 제도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카카오가 지금 주가적으로 보면은 사실 매크로 환경의 불안정성과 지금 리스크가 남아있긴 하지만 또 과하게 조금 빠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뭐 고밸류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굉장히 좀 분분한데 이사님의 투자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절대 주가 만 놓고 보고 작년에 고점을 대입해 보면 3분의 1 정도 하락을 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부지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주가 수익 비율이 한 40배 수준, 네이버는 그 이하. 그다음에 글로벌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가 한 2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답은 나오는 겁니다. 좀 비싼 주식 같은 경우는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 계열사들 같은 경우 카카오 계열사들 안에서 좀 체력이 변화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를 볼 게 아니라 계열사 단에서 변화되는 기업들 명백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군을 보시는 게 낫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계열사에서 이제 변화되는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조금 이제 함께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호재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룹주 내에서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굉장히 좀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강세가 좀 연속성 있게 나올 것이다라고 봐도 될지 궁금하고 또 김준우 부지점장님은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어떤 좀 투자 시각을 좀 가져야 한다라고 보실지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작은 호재에도 예민했었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전 기술적 반등으로 좀 반등이 세게 나왔다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카카오뱅크는 국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국내 시중 은행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금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저는 사실 관건이 될 걸로 상장 점포도 봤었는데 사실 오프라인 점포도 없고 이러면은 이제 시중 은행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이자가 획기적으로 싼 게 좀 맞다고 보는데 뭐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리담회로 돈을 버는 게 맞지 않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키움증권이 IT 개발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증권업에 진출을 하면서 증권업에서 이제 뭐 온라인에서 최저수를 하면서 이제 증권업 판도를 한번 흔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도 기존의 은행업계의 판도를 뒤울 수 있는 진짜 좋은 기업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페이 시장 같은 경우도 워낙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부분도 역시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벤치마크해서 시장을 좀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보면 글로벌 빅테크들도 주가도 굉장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인터넷이나 플랫폼 관련 빅테크들이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이런 주식들이 큰 주가 사이클이 한 번은 지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여기서 다시 전고점을 뚫고 큰 시대를 주기에는 글로벌에 진출을 해서 빅테크와 경쟁력을 했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가 이미 국내에서는 공룡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카카오가 정말 이제 벤처의 신하고 혁신의 아이콘이고 또 카카오가 이제 그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통신 3사가 문자를 다 무료 서비스로 바꿔버렸거든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카카오가 가져온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국내 은행 시장을 정말 뒤흔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과는 상생을 하고 대기업과는 진급승부를 하면서 좀 판을 흔들고 그렇게 하면은 더 혁신 아이콘으로서 더 주목을 받을 거고 우리 국민들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비전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좀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금리 경쟁력을 갖던지 시중은행과 다른 어떤 포인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성과를 보여준다면 그때는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연말 성수기를 맞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그리고 미래 먹거리 선점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 섹터와 개별 종목의 성장 사이클에 따른 차별화 전략으로 풍성하게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살펴보면요. 다시 오만전자로 내려간 삼성전자와 신저가를 기록한 SK하이닉스 먼저 보입니다.
또 가전의 불황 속에서도 전장, 로봇 사업 성장성이 주목받는 LG전자도 보이고요. 글로벌 신약 기대감이 부각된 유한양행, 그리고 포스코 엠텍, 미래나노텍, 케어랩스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유한양행, 케어랩스, 그리고 K사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사인부터 보시죠.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 앱의 서명키 유출 소식에 보안키 관련주로 오늘 부각되며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주가 장중 18%까지 뛰었지만 마감은 7% 강세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임상 3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에 글로벌 신약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오늘 주가는 4% 강세를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케어랩스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연일 하락세를 보였던 주가가 6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무려 25% 넘는 강세로 강한 양봉 그려냈지만 오늘 주가 윗골이 길게 달며 10%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먼저 K사인부터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코의 고객 서명키 유출 소식에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요. 반사의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가 강하게 튀었긴 한데 이번 사건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포인트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보안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고객들의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출 사고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소송단을 모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에 큰 피해가 올 수 있음을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NH페이코 지난 8월에 서명키가 유출된 것을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데 뉴스는 왜 이렇게 늦게 나오죠? 유출됐으면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유출된 서명키로 인해서 제작된 악성 앱이 5,100건 이상이 탐지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K사인이라는 기업은 시스템 보안, 콘텐츠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암호 인증 보안 관리,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보안 솔루션 관련된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과기부가 주관한 블록체인, 공공 마이데이터 구축 사업도 참여를 했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사의 블록체인 솔루션인 위즈체인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향후에 굉장히 블록체인이 유망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좀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폄하를 받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분명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일단 18년도부터 영업이익의 흑자를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2020년 이후로 의미 있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성장은 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실적 성장이 조금 더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는지 분기별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의 악성 파일 탐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다 악성 코드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보안 시장이 커질 것은 자명한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이 기업이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여러 레퍼런스를 보유한 업체인데요. 보안 이슈가 중요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여겨지면서 성장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적은 아직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요. 11월 말부터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데요. 12월 들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거래량이 좀 터질 때 첫 번째 날이었는데 121선에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혔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그리고 둘째 날에도 돌파를 못했는데 오늘 갭으로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21선 위쪽에 아직까지 주가가 위치해 있긴 하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까지 지금 길게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내일 어떤 반응을 주가가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121선 위쪽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지지선은 121선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저항대는 이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갔을 때 뚫을 수 있는 매물대 지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저항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한양행 살펴보겠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임상 3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에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임상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관련 시장 성장성부터 한번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좀 어려운 병명이에요. 이쪽에서 치료제에 임상 3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라고 발표가 된 거죠. 일단은 렉라자예요. 렉라자라고 성분명이 레이저티닙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단독 임상 3상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치료받지 않았던 환자들 393명. 그렇다고 하면 표본이 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393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존 치료제보다 좀 우월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해당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일단은 국내 허가에 신청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존 치료제는 이제 타그리소라고 불리는 건데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1차 치료제로 지정이 돼 있는 이런 약품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급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 국내 신약이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1차 치료제로서 급여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규모가 21년도를 보니까 이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의 약품이 국내에서 1,065억이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향후에 만약 국외에서까지 같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더 큰 시장을 노려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세대 표적 치료제로서 지금 뇌전이 환자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타그리소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렉라자도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급여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닌지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만 해도 국내 시장만 해서 1,000억 이상의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유한양행이 5일선과 20일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 여력을 좀 열어두고 봐도 네. 좋을까요? 일단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해 보여요.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4%가 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가운데 거래량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나왔어요. 보니까 제가 4월 8일에 나왔었던 거래량에 거의 근접할 정도의 이런 거래량들이 터졌던 거고요. 투자 동향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일단은 들어왔어요. 개인만 오늘 80억 정도로 매도했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이좋게 담아갔는데 기관 중에서도 투신,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이 주축이 돼서 담아갔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탄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 화면 보시는 것처럼 6만 1,000원, 6만 2,000원 언더의 매물대 이게 4월과 5월에 갔었던 가격이죠. 그 부분에서 일단은 윗꼬리가 달렸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대를 삼는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반전을 해서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 5만 7,000원 정도 매물대 지지가 기다리고 있는 121선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항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6만 5,000원 정도에서 6만 6,000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120주선은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만 더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주봉의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는 6만 6,000원이 저항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만 원에서 6만 6천 원 이 저항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케어랩스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의 연일 하락세를 보였던 주가가 6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지분 매각 악재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봐도 좋을까요? 네, 그 부분은 일단 일단락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며칠간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오늘 첫 번째 반등이었는데 일단 거래량은 많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윗꼬리도 조금 길게 달렸던 이런 부분은 아쉽고요. 일단 국내 1위의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인 굿닥,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굿닥을 운영 중인 기업이고요. 이게 병원과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에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내 주변에 병원이라던가 약국을 찾을 수 있는 기능, 거기다가 접수, 예약할 수 있고요. 비대면 진료라던가 의약품을 집 앞으로 배송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국내에 제휴된 병원과 의원이 5천여 곳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입하는 병원과 의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누적 다운로드 횟수를 봤을 때에도 거의 1,000만에 달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이용자들이 이 플랫폼에 들어오고 있다. 플랫폼은
이 안에다가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을 가두고 그 안에서 광고를 집행하고 반복적인 소비 행태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느냐. 결국은 이게 힘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 실적이 흑자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쿠팡 같은 플랫폼 굉장히 크죠. 그 안에 사용자들이 가둬져서 반복적인 소비 행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적이 흑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상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플랫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원익홀딩스 이런 쪽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원익홀딩스와의 시너지 효과 부분에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유의미한 확장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궁금하고 네.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원익홀딩스 자체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원익홀딩스 지주회사 같지만 그 위쪽으로 또 하나의 회사가 있어요. 원익이라는 회사입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요. 첨단 의료 장비 수입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사업 부문이 원익이라는 곳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과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레이저 수술 장비라던가 수술용 내시경 장비 그리고 관련된 다관절 내시경용 로봇 팔 이런 쪽들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 효과는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원익그룹이라는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금적인 재무적인 구조상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도 좀 강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윗골이 좀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고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사모펀드 이런 쪽들에서 조금 빠졌어요. 그리고 장대양봉이 나올 때 외국인 이런 쪽들은 크게 빠지는 모습들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제 지지대가 추가적인 하락 쪽으로 반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이시는 선에 있는 121선 그동안에 지지 잘 받아왔어요. 이런 구간들에서 밑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일중에 이쪽으로 침범이 되었어도 종가상으로는 121선 위쪽을 대부분 지켜왔던 거죠. 그런 흐름들이 이번에도 만약에 하락이 있을 때에도 지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6,830원 정도 돼요. 대략 6,800원, 121선 지점을 지지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대는 여기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윗꼬리가 달렸던 지점에 일봉상으로 가장 두터운 매물대 상단이 위치가 돼 있죠. 그래서 8,100원을 저항대, 매물대 상단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K사인과 유한양행, 케어랩스를 점검해봤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부각된 호재의 연속성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사영관 차장이 카카오뱅크, 김준우 부지점장 LG생활건강, 그리고 이성웅 이사가 이마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마트 오늘 김준우 부지점장님이 오프닝에서 이제 오마주로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호재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정말 안 좋았던 시장 속에서 빨간불을 좀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마트 하면은 그간 많이 눌려 있기는 했지만 이제는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마켓컬리라던가 여러 좀 유통 채널들이 생겼잖아요. 투자 포인트 어디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 거래되는 가격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가격, 그다음에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의 가능성을 반영해 나가는 가격대예요. 그러면 이 주가 같은 경우는 불안의 요소, 현실, 그 점이 대입돼 있고 발생할 수 있는 긍정의 요인 같은 경우가 이제 투영이 되기 시작하는 게 주가로 형성이 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환경들을 보면 경쟁이 심화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러한 환경 안에서 거두는 이익 대비해서 좀 소위 말해서 밸류로만 보자면 저평가의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로만 보면 저평가의 구간인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제거가 된다고 하면 주가는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어요. 이 빠른 반등, 안 좋은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정책적인 변화인 겁니다. 정책의 변화 같은 경우는 의무 휴업 부분, 대형마트 의무 휴업 같은 경우가 지금 정책으로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이 부분이 각 지자체별로 먼저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일의 의무 휴업 부분을 실제 이마트에 일마트를 대입을 해보면 9,500억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단순 환산 수치고 새벽 배송까지 허용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익으로 환산을 해보면 500억 원 이상이 기본적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마트가 받고 있는 밸류를 환산을 해보면 상승에 대한 여력은 기본적으로 오늘 종가 대비해서도 한 20%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면 안 좋은 기업 환경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대입이 됐을 때 실제 이 부분이 매출이 어느 정도 기여가 되고 이 부분을 시총에 대한 기여로 환산을 해봤을 때 그 정도의 짧은 목표가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현실화되는 시점, 그다음에 타이밍,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여부를 함께 우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위치를 해 있고 네. 하지만 우리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해제라는 이런 모멘텀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됐을 경우에는 그저 모멘텀이 아니라 실적으로 바로 좀 찍힐 수 있는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종가 대비해서도 뭐 20% 정도라고 하셨는데 차트와 함께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거래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봤을 때 7월, 8월 사이에 이 거래가 한 번 있었어요. 7월, 8월 사이에 가격 같은 경우가 큰 변화가 없이 이때 또한 의무유업과 관련된 부분의 개선의 가능성, 표결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11만 3천 원까지 한번 상승을 했었고 고점은 11만 6,5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주가 같은 경우에 벗어나다 보니까 한 번의 조정이 또 크게 나왔었고 오늘의 상승 같은 경우가 다시금 그 의무유업과 관련된 부분 정책이 지자체별로 구성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반등이 나타난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매출 부분 대입, 이익 부분 대입을 해서 목표가를 산출해 보면 한 11만 5천 원 정도의 목표가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오늘 종가 고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일 눌려준다라고 하면은 가격대를 놓고 진입을 해 봐야 하는 가격이고요. 매수가는 98,400원 구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87,000원인데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조정은 아무래도 의무협이라든지 그 부분이 실제 현실화가 안 될 때 나올 수 있는 가격임을 염두에 두시고 목표가에 도달 가능성이 더 높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준우 부지점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을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에 좀 잘 올라왔습니다. 10월 말 정도부터 중국 방역 완화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면서 화장품 관련해서 좀 강하게 좀 이렇게 강세를 좀 이어오다가 사실 11월만 봤을 때 40% 가까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까 싶었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 시에 그러면 좀 담아가도 된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이성 이사님 이마트나 제 LG생활건강이나 투자자분들이 과연 이 종목들이 내일 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그 이사님도 잘 지적해 주셨고 이제 좀 모멘텀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LG생활건강은 저는 계속해서 이제 탑다운으로 이제 일단 시장의 모멘텀을 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코로나 봉쇄랑 이제 그 중국의 비즈니스 훈풍을 기대하는 그런 모멘텀이 하나 있고 또 해외 법인 쪽에 흑자 전환하는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LG생활건강이 지난달하고 해서 한 35% 정도 바닥대에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실히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난 12월 1일에 샤를 미셀이라고 유럽 연합사의 상임 의장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중국 내 코로나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보다 덜 치명적이어서 방역주의 완화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3연임이 확정된 막강한 권력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얘기를 한 부분을
또 이게 중국 매체에서도 보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 요즘 그 이외에도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완화한다는 여러 가지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스튜디오 들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LG생활과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해외 법인 흑자 전환 된다던가 큰 탑다운의 중국 봉쇄가 풀린다던가 이런 좀 매크로적인 큰 이벤트가 있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소한 이벤트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우리가 좀 리레이팅을 기대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국 봉쇄가 완화되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큰 트리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수출이 미국보다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화장품이나 여행이나 면세점 같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섹터나 종목들이 쇼커버를 비롯해서 수급적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워낙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더라도 상당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적적으로 보더라도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필품이나 필수 화장품은 충분히 인플레로 인해 가격 전가가 더 가능한 섹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동안 사실 멀티플을 너무 많이 받아왔던 게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판단하는데 뭐 고속 성장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고 또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비즈니스가 흑자 전환하는 부분이 좀 가미가 된다면은 굉장히 좀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면 여기서 이 레이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따가 차트를 보시면 또 수급적으로도 충분히 기관들이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차트로 또 설명을 좀 들어볼 텐데 어쨌든 LG생활건강이 전체적으로 화장품 시장이 그동안 죽어 있다가 저희가 수급이 이제서야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LG생활건강은 이제 화장품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생필품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경기 방어에 대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차트와 함께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는 한 70만 원 부근에 형성이 돼 있는데 이미 거기까지는 뭐 거의 도달했죠. 근데 12월 2일에 하나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면 목표가 9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증권사들이 목표가가 쭉 낮다가 한 증권사가 치고 나가면 다른 증권사들도 다시 회사를 한번 뜯어보자 하면서 다시 또 추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이 차트를 좀 넓혀서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보이는 진한 검정색 선이 기관의 누적 순매수고 이 빨간 선은 외국인 누적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연한 부분은 개인들의 순매수인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순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기관들은 꾸준히 한 올 6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올라오고 있다. 특히 10월 말부터는 11월 이제 주가 많이 반등한 그때부터는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12월 2일 날 나왔던 목표가가 90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격하는 레포트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좀 지지선으로는 한 60에서 65만 원 정도의 저는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격대를 강하게 하향 이탈한다면은 전체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용환 차장님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종목인 이슈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이제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는 조금 차별화된 흐름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잘 가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카카오뱅크 특히나 또 페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수익률 게임이 좀 일어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새에 주가가 바닥에서는 2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은 연말을 앞두고 기관 외국인의 수익률 게임이 펼쳐진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물가죠.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확인이 됐죠. 일단 10월에 미국 CPI가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미시간 기대 인플레가 또 확인이 됐고 그 이후로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까지 연속적으로 확인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이 또 흔들리고 있죠. 그 이유는 연준의 이러한 정책들이 시간차를 두고 작용이 되면서 결국에는 ISM 제조업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글쎄요.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어떤 한 방향으로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결과에 좀 끼워 넣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카카오 쪽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과연 은행이냐 아니면 플랫폼이냐 갑론을박도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중금리 대출 쪽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2017년 7월 출범한 이후로 중저신용자라고 하는데 신용평점이 하위 50%에 속해 있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분들이 이제 공급한 대출이 6조 6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출 비중이 24%를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은행에서는 중저신용자에 대해서 대출 안 해주고 있거든요. 막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플랫폼 쪽에서 대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대출을 은행이 해주지 않는 걸 이쪽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리스크 요인도 같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부실채권, NPL이라고 하는데 부실채권화가 돼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는 피크아웃 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올라가는 추세임에는 팩트입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끌하고 레버리지 사용했던 분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내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이러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매, 공매 이런 쪽들로 출회가 되면서 완벽하게 100% 회수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려면 플랫폼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외국인 최근에 4주 동안 여러분들 순매수 규모를 한번 열어놓고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담고 있어요. 그래서 4주간에 지금 1,300억에 달하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담고 있고요. 코스피 순매수 규모로 봤을 때도 7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수급은 굉장히 좋은데 차트도 보면은 그래도 최근에는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좀 볼까요? 글쎄요. 지금 화면 아마 보이고 계실 텐데요. 여기가 막혔던 이유는 일봉상 이제 매물대 두텁게 형성이 돼 있었죠. 그래서 3만 원을 뚫지 못했는데 최근에 121선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121선 회복하면서 매물대 3만 원 돌파까지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때는 일단은 가장 최하단에 있는 61선까지 열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만 3천 원까지 만약 기회 준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하시고요. 2만 3천 원에서 3만 원까지 짧게 보시되 만약 이런 플랫폼의 힘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으로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면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올해 초에 그 주가에 비교했을 때는 지금 뭐 반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한숨이 좀 나오는 종목일 겁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10% 정도 이제 수급적으로 이런 좀 힘을 받아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을 말씀을 해주셨고 혹여나 매크로가 조금 변화가 돼서 성장주가 주목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또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이성웅 이사의 이마트 그리고 김준우 부지점장 LG 생활건강 사용관 차장의 카카오뱅크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을 여는 유망주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김준우 DB금융투자 잠실지점 부지점장,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